곰브리츠 서양미술사 제28장입니다. 창조하는 예술입니다. 예술의 기원과 변화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예술이란 게 없었죠. 그러다가 중세 이후가 되면 주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한창 잘 나가던 때, 특히 르네상스 시절에는 주문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미술가들한테는 주제를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문자들이 성모상을 그려달라든지 초성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에 따라서 그림 실력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주문이 점차 줄어듭니다. 그러면 예술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제를 선택해서 그려야 했고요. 그럼 그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고객을 찾아서 그들이 좋아할 주제를 집중적으로 찾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주제를 잘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19세기 중반에 인상주의 시대로 오면 빛에 매료된 사람들은 스토리가 없는 주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술이라는 게 다 스토리를 반영을 해가지고 책 대신에 보여주는 이런 경향도 있었죠. 자, 20세기 들어오면 형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입체파 화가들은 인간의 형태, 자연의 형태, 물건의 형태를 그대로 그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형태를 내가 생각한 대로 표현하는데 그걸 또 주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변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제가 필요 없었다가 점차적으로 주제를 예술가의 선택을 하게 됐고요. 입체파 시대로 오면서 형태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시대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형태를 파괴하는 이런 걸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20세기 이후에는요, 어떤 때는 어떤 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예술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즐겨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주의라는 게 일률적이지 않고 굉장히 다원화된 거죠. 그래서 한창 입체주의가 이렇게 등장할 때에도 순수한 묘사를 추구한 화가도 있었습니다. 여기 앙리 루소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조제프 브리머의 초성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면 물론 사람을 그대로 묘사하진 않았지만 뒤에 나무나 풀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저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림들 이런 묘사하는 방식을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화가들은 중세 미술의 원시주의의 매력을 찾아내고 또 고갱이 태평양에 다녀와서 거기에 있었던 원시성을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 주장에 이끌리기도 했습니다. 루소란 사람은 일종의 아마추어 화가였어요. 이 사람은 원래 세관 관리였고요.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 생활로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순수한 색채와 명확한 윤곽을 가진 나뭇잎, 풀 같은 거를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마르크 샤갈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박하고 때묻지 않은 것을 주로 추구했고요. 이 사람 원래 러시아의 작은 유대인 마을에서 온 유대인이었는데요. 소박한 어린 시절을 잘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순수하고 소박하고 때묻지 않은 것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경험을 여기에 담게 된 거죠. 자기가 늘 생활화했던 것들을 여기에 많이 담게 됩니다. 19세기 이전까지의 묘사 아니면 상상력 이런 것보다는 작가의 감정이 많이 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미술의 특징은 작가가 생각하는 감정들을 이 작품에 많이 싣게 됩니다. 20세기 미술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 획기적인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셀 듀상입니다. 이 사람은 미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통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평하기를 현대미술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 중 한 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림이나 작품을 많이 남기진 않았는데요. 미술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꾼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마르셀 듀상의 샘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남성 소변기입니다. 소변기를 뒤집어서 알뮤트 1917이라는 서명을 박아서 출품을 하기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이것이 예술 작품이란 말인가? 어떻게 소변기를 이렇게 가져다가 아무런 행위를 한 것도 아닌 겨우 서명만 해가지고 이걸 예술 작품으로 전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뒷상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뮤트 씨가 자신의 손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는 이것을 선택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 물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니까 뒷상은 자기가 했으면서도 뮤트란 사람이 했다고 이렇게 전시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만든 거 안 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선택했고 이 물체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술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뒷상의 이 사건 이후부터 예술가들한테는 한계가 없어진 거죠. 그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예술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죠. 자, 초현실주의란 현실에서 벗어난 환상적이고 꿈 같은 형상을 창조하는 작품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기리코라고 하는 사람은 환상적이며 꿈 같은 장면을 여러 작품 속에 남겼습니다. 16세기에 히에로니모스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상상의 공간,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그려냈죠. 이것이 20세기 초반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리스 태생의 이탈리아 작가 기리코는 예기치 못한 것 또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을 마주쳤을 때 엄습하는 낯선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자연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낯선 것을 이렇게 조합합니다. 여기 고무장갑이 있고요. 사람의 얼굴이 있고 그것이 건물에 붙어 있죠. 그 밑에는 지구본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작가의 감정을 여기다 담아서 새로운 형상을 창조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초현실주의입니다.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작가가 해변가에 나타난 얼굴과 과일 그릇의 환영입니다. 이거를 초현실주의, 쉬르 레알리즘이라고 흔히 이제 부르는데요. 1924년부터 59년까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느낀 어떤 증세, 감정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데 이것을 비판적 편집증이라고 스스로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한 미술 기법을 추구합니다. 광인과 나의 차이는 오직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확신뿐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면 이 화가가 미쳤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근데 화가의 마음속에 이런 미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표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는 스스로 미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작품 속에서는 이런 미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초현실주의입니다. 달리의 기억의 고집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일상의 어떤 사물들이죠. 시계, 나무, 동물, 바닷가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사물을 왜곡하고 그걸 환각적인 배경에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주의 표현 기법, 표현은 사실주의를 하되 효과는 초현실적 효과다. 이건 손으로 그린 꿈의 사진이다. 자신의 꿈에 나타난 장면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카즈미르 말레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검은 사각형이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작품을 1915년도에 발표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시기에 이런 것들이 나왔죠. 이 사람은 러시아 출신인데요. 파리에 가서 큐비즘을 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향을 받죠. 자, 인간의 형태, 자연의 형태를 그대로 묘사할 필요 없다. 얼마든지 해체해도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 자신의 감정을 그림 속에 담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조가 이 파리에서 활발하게 일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 말레비치란 사람도 이런 그림을 탄생시킬 수 있던 거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칸딘스키라는 사람도 있었죠. 이 사람도 모스크바 출신인데 추상회화를 이렇게 만들어내죠. 즉흥이라고 하는 작품 보면 이건 야수파의 작품 같죠? 색상이 강렬한 이런 것들을 하다가 자 15년이 지나서 노랑, 파랑, 빨강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정말 형태를 파괴했죠? 뭔가 이렇게 그림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완전하게 파괴를 해서 사실적 형태를 완전히 버리고 순수한 추상의 세계를 개척합니다. 어떤 형태 모티프는 있죠. 있는데 그거의 형태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진짜 획기적인 작품은 몬드리안이죠. 자연은 무질서한 것이다. 자연은 질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질서한 것 같기도 하죠. 세상은 삼각형, 사각형, 원으로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죠. 그래서 몬드리안은 우주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혀내는 표현 기법을 창조해냅니다. 이것이 피트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과 노랑의 구성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은 자연색이죠. 이 자연색을 표현해서 자연을 표현한 거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작가의 철학적 사고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변모를 합니다. 자, 19세기까지의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의 모습, 아니면 상상, 고전, 스토리, 이걸 가져다가 작가의 그림 실력을 더해서 만들어내는 거라면 20세기의 현대 미술은 그 작품에 작가의 감정, 감동, 느낌 이런 것들을 담는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가의 상상력, 작가의 철학적 사고, 무엇의 주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 관객은 이 작가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작품을 표현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미술이 어려운 거죠. 철학이 있는 작가는 위대한 작가가 되는 거고요. 철학이 없는 작가는 그냥 모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대표 작가는 르네 마그리트죠. 1920년부터 50년대까지 미국에서 주로 유행했었는데요. 자, 실제 공간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실제와 가상의 공간이 대립하는 현실. 여기는 의문을 제기한 거죠. 가상의 공간이 있다. 배치를 보면 어울리지 않는 배치. 그림 속에 그림이 있다. 에로틱과 평범함이 좋아. 그리고 여기다가 수수께끼 같은 그림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불가능에 대한 시도다. 여기 그림 보시면 양복을 입은 정장을 잘 차려입은 작가가 누드 모델을 그리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작가 자체도 그림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가상 공간이 하나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마그리트의 작품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대표작 중에 하나 이거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파이프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 밑에다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글씨를 썼어요. 이 그림을 보고 있는 화자를 비꼬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저건 파이프가 아니죠. 파이프의 그림이지. 자, 오른쪽에 20년 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파이프가 아니다. 파이프가 아니죠. 근데 보는 사람은 파이프처럼 보죠. 굉장히 비틀었죠. 작가의 철학적 주장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조각 작품에도 이런 작가의 감정, 작가의 생각이 많이 담기기 시작하는 게 20세기 미술이죠. 유기체적 추상이라는 사조입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술가는 창조하는 존재다라는 제목이 붙습니다. 자, 과거의 예술가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의 모사품 또는 장식품을 제작을 했죠. 주문자가 원하는 교회 성당에 붙이는 아니면 내 얼굴을 묘사한 초상화 이런 것들을 하는 일종의 기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이런 사람이었죠. 근데 20세기 이후의 현대 미술가는 현실적인 느낌을 주지만 어떤 거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헨리 모어라고 하는 조각가는 뭔가 인물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인물 같으면서도 아닌 대부분의 조각가들은 돌이 있어요. 그 돌 속에 숨어있는 인간을 조각을 하려고 했다면 헨리 부어는 여인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여인을 암시하는 돌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조각가는 돌을 여인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이때부터는 여인처럼 닮은 돌을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예술가는 창조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의 예술과 20세기 예술가의 큰 차이죠.